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7세 홍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잃고 가족에게조차 의심받았지만 결국 진실을 증명하고 존엄을 되찾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퇴직금 정산을 물었어요. 당신 통장 요즘도 그대로 있냐고 묻는 그 목소리엔 뭔가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손 안 댔지 그대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며 조용히 한 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한가운데 굵게 인쇄된 숫자 한 줄. 출금 마이너스 2,830만 원.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그 돈을 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출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죠. 믿고 싶어 하는 눈이었지만 이미 의심이 퍼져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식탁엔 아내와 큰아들 민수, 며느리, 그리고 딸 은지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말없이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문자로 온 건데 해외 송금 완료 문자인데 아버지 번호로 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은행 인증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제가 그런 송금 한 적 없다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굳어 있었어요. 딸 은지는 손을 탁탁 털며 말했죠. 아빠 혹시 어디 투자하셨냐고 요즘 이상한 전화 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도 감정으로 설득할 수도 없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너희들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본단 말이냐 조용히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죠. 30년 일해서 겨우 모은 돈인데 그걸 왜 내가 건드리겠냐고 외쳤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했단 말이냐,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했습니다. 식탁 위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알겠다, 나 말고 다른 누구도 믿지 않겠다면 나 혼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엔 아파트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꺼진 방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기억이 흐릿해진 건 아닐까. 자꾸만 통장을 열어보며 출금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5월 17일 오전 9시 42분. 그 시간 저는 분명히 동네 병원 진료를 받았었죠. 영수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나서야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걸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없다면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손에 들린 건 통장과 병원 영수증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 수첩엔 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5월 17일 오전 9시 병원 내과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늘 적어두던 메모였죠. 은행 창구에 앉아 출금 기록을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조회를 해보고 말하더군요. 이 출금은 ATM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해외 IP 주소에서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조차 할 줄 모릅니다. 이거 그럼 해킹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수사 의뢰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걸로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해킹, 해외 IP 경찰 수사 모두 믿기엔 너무 복잡한 단어들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속삭였죠.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장 멀리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내는 말없이 국을 떠주고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은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숟가락을 들여다 내려놓기를 몇 번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은행에 다녀왔다고 그 출금이 내 손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고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은지가 흘낏 저를 보더니 말했죠. 아빠, 우리 다 안다고. 당신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근데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혹시 실수로 누른 거 아닐까 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제 실수를 가장 먼저 의심한 그 시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그들은 이미 의심을 시작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그날 오전에 병원 간 것도 적어놨다고, 약 받아온 시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첩을 보여줬지만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버지, 그거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잖냐고.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식탁 대화에 제가 끼지 않게 되었고 TV를 볼 때도 다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제가 집안의 유령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택배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얼마 전에 당신 이름으로 온 건데 사인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생소한 건강식품이 가득했어요. 영수증을 보니 12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산 기억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낮게 속삭였죠. 당신 혹시 누가 시킨 대로 물건 주문하고 그런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약해진다고들 하죠. 기억도 판단도 주머니 사정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가족들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뢰는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외쳐도 되돌릴 수 없다는 글귀를 적으며 눈물이 맺혔죠. 가족이란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가족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내는 차만 타고 외출했고 민수는 출근한다며 서둘렀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저희 가족, 그 속의 저는 가장으로서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말하는 법조차 잊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찾아내는 것뿐이라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 제게 있어 다시 살아야겠다는 첫 걸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머릿속이 뿌얘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던 일들이 이상하게 흐려졌죠. 5월 17일의 그 병원 진료조차 순간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받고 집에 와서, 아니 먼저 슈퍼에 들렀던가 기억은 조각나 있었고 그 조각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기억을 시험하듯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오타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걸 내가 적은 거 맞나 하고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게 좀 많아졌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서늘해졌어요. 제가 진짜 뭔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제가 돈을 인출해 놓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제 안에서도 자라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어요. 혹시 치매 초기인가 하고 말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망설였어요. 그러다 다시 수첩을 들여다보며 다짐했죠. 아니야, 제정신이야. 내가 했던 말 다 기억나. 그날 오전 9시 42분 집이 아니라 병원에 있었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민수는 주말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은지는 자주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조심조심 아이를 데리고 제 방을 피했고 아내는 가끔 문 앞에만 서서 다녀가곤 했죠. 하루는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민수와 아내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진짜 그 돈 기억 못 하신다니까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제는 사기가 아니라 제정신이냐가 핵심이 되어 있었죠.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으니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퇴직 후 치매 초기 증상이 왔는데 가족들도 처음엔 단순 건망증으로 넘겼다가 돈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았었죠. 그 일이 지금 저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에서 내가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병원에 갔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혼자 대기실에 앉았어요. 차가운 의자, 하얀 벽,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번호 호출음. 그 낯선 공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홍명수 1959년생 대구 출신 아내 이름은 김정희, 큰아들은 민수, 딸은 은지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아직 아니야,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력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신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어떤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였어요.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출금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군요. 잠시 뒤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보안 담당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드디어 무언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차분히 말했어요. 홍명수 고객님, 5월 17일 오전 9시 42분에 진행된 출금 건 말씀 주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화면을 제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출금은 OTP 없이도 진행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고객님의 스마트폰이 인증 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론 인터넷 뱅킹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확인창을 띄웠어요. 여기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어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고객님 본인의 번호랑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끝자리 4개가 2198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제 번호 끝자리는 9128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위조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인증 번호를 탈취해 등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끝까지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어. 진짜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해킹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고 물었습니다. 네, 바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보안 보고서를 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그 젊은 보안 직원의 한마디는 제게 다시 숨 쉴 틈을 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급하게 가족들을 부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식탁 위에 문서를 펼쳐두고 모두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민수가 도착했죠. 은지는 아직 밖이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고 방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은행에서 받은 보안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외에서 인증번호를 가로채서 아버지 번호를 바꿨다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난 그때 병원에 있었고 출금은 해커가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민수는 말없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던 민수는 처음으로 제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약간의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골마있던 응어리를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나도 확신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어요. 미안해요, 의심했는데 계속 당신 편이었어야 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죠. 그날 밤 이후로도 가족과의 대화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민수의 사과는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 안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떤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없었고 무슨 행동을 해도 스스로 의심부터 하게 되었죠. 혹시 이 말도 오해가 되진 않을까, 이 행동도 괜한 걱정만 불러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날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며 자꾸만 저 혼자 중얼거리게 되더군요. 이게 뭐라고, 난 그냥 진실만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게 많은 거지 하고 말입니다. 그 무렵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지서 확인 차원이라며 노인 대상 금융 피해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혹시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흔쾌히 응답했어요. 그럼요, 저희 복지과에 오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구청 2층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고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OTP 같은 건 시니어 분들이 방심하기 쉬우시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깊게 박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사는 서류 몇 장과 함께 근처 경찰서의 금융범죄 수사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그쪽에 말씀하시면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해 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모인 아내와 민수 은지 며느리 앞에서 조심스럽게 복지과에서 받은 서류를 펼쳐 보였죠. 나 이 일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려고 한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던 은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구청에서 도와준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응,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시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야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손을 턱에 얹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내 말이 이제야 조금씩 닿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하듯 입을 열었죠. 이젠 내가 내 목소리를 되찾을 거야. 더는 침묵으로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과 직원이 알려준 대로 경찰서 금융범죄 수사팀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손이 떨려서 잠깐 멈칫했어요. 이런 공간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접수 담당자에게 구청에서 받은 자료와 함께 해외 IP 접속 기록 출금 내역, 스마트폰 인증 번호 변경 자료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설명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사례들 많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파밍 사기 유형 같네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인증 정보를 가로챈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른 담당 수사관을 호출했고 저는 회의실 같은 작은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관은 저를 앉히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기억이 흐릿했던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이렇게 정리해 오신 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괜히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수사관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출금 당일의 로그인 기록과 통신사, 기지국 정보도 함께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과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방송 인터뷰 요청 들어와도 괜찮으실까요? 실제 피해 사례 공유가 필요해서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같은 일로 억울해할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면 얼굴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복지과에 다시 들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제 많이 진전되셨죠? 아드님이랑도 이야기 잘 풀리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이 문서 하나. 이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거더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조그만 리플렛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노년기 금융사기 예방 안내서인데 혹시 주변 어르신들께도 전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작은 리플렛, 얇은 종이지만 그 안에는 제가 겪은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동네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늘 지나던 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제가 다시 걷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리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열린다며 혹시 사례 발표를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죠. 순간 머뭇거렸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듣는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복지관 강당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 혹은 저보다 더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들도 계셨죠. 제게 마이크가 주어졌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명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 은퇴한 지 2년 됐습니다. 지난달 퇴직금의 전부를 해커에게 털렸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어요. 스마트폰도 조심해야 하고 OTP도 통장도 주변 사람들의 말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바로 확인하는 용기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고 어르신 몇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르신 그때 어떻게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가족들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사실 다 있었어요. 문제는 아무도 제 기억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가족보다도 제가 저를 의심한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복지관을 찾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리플렛도 나누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설정 방법도 알려드렸죠.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였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줄 때마다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증번호 차단 방법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예, 그거 누르시고 여기 보안 탭 들어가면 인증 차단이란 게 있어요. 그걸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지사 한 분이 말했죠. 홍 선생님 이젠 강사하셔도 되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어르신이 하나라도 덜 당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어요. 우리 식사나 같이 하자.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얼굴 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뜨뜻미지근했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다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죠.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며느리가 만든 동그랑땡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없이 먹고 끝났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식탁 중앙에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놓았죠. 이거 그때부터 적었던 기록이야. 언제 어디에 갔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하루하루의 기억과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셨어요? 하고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거든. 내 말이 아니라 기록이 증명해줘야 했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처음엔 그 돈이 혹시 아버지 잘못이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고 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게 죄송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솔직했고 그 솔직함이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다시 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해요. 이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해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아버님 혹시 그 기록들 책으로 내보시면 어떠세요? 요즘은 자서전처럼 블로그 연재하는 어르신도 많던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까진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일들을 어디엔가 남길 순 있겠지. 그게 누군가에겐 길이 될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오랜만에 진짜 아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가족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은행 앞 가로수는 붉게 물들었고 복지관 벽엔 디지털 금융 교육이란 현수막이 다시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아니지만 실전 경험자라는 이유로 상담 도우미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죠.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은 70대 중반쯤 되는 어르신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예전에 퇴직금 사기 당하셨던 그분 맞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얘기 복지사님이 들려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말 못했거든요. 다들 내가 헛것 본 줄 알더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 헛것이 실제였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작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제가 제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펴 보여주자 서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분명히 이체한 적 없거든요. 근데 거래 내역엔 찍혀 있고 애들은 제가 헷갈린 거라고만 하고 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가족조차 내 말에 귀를 닫고 내 기억을 의심했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 나랑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복지관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전단지를 나누고 새로운 어르신들에게 앱 차단 방법도 알려드리며 우리는 마치 동지처럼 가까워졌죠. 가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야기 없이 앉아있기만 했지만 그 조용한 순간들마저 서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수 씨 나는 이제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하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누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믿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긴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릿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겪은 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올해 봄 복지관에서 작은 소식지를 냈습니다. 노년의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동네 어르신들이 써 내려간 인생의 한 장면들이 실렸죠. 그 안에 제 이야기도 들어갔습니다. 짧게 요약된 퇴직금 사기 경험과 그 후 가족과의 관계 회복 복지관에서의 활동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읽은 주민들이 하나둘 복지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글 쓴 분이세요? 이거 읽고 나서 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죠.
네, 저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을 바꾸어 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명수 어르신 혹시 강사 자격증 생각 있으세요? 디지털 금융 상담사 교육에 들어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벌써 70이 다 됐는데 지금 무슨 강사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해요. 어르신이 직접 나서야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오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조용히 컴퓨터 학원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손가락은 느리고 눈은 금방 피로해졌지만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저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해 왔어요.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의심이나 거리낌이 없는 진짜 응원의 말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은지는 제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올리는 법도 가르쳐 줬죠. 아빠 이거 유튜브 쇼츠에 올리면 진짜 반응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인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졌던 목소리를 되찾고 부서졌던 관계를 다시 엮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복원하는 여정을 스스로 이어가고 있었죠. 지금 저는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디지털 금융 안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먼저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홍 선생님 이번엔 또 무슨 문자가 왔는데 이거 진짜인지 봐주세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스미싱이에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바로 삭제하세요 하고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손자가 돈이 급하다며 계좌번호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손자분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그럼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목소리 확인하시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셨고 손자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다면 제 경험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작은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올해의 자원봉사 자상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퇴직금을 도둑맞고 가족에게 의심받으며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그 박수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사패를 들고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구나. 67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패를 식탁에 내려놓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나도 자랑스러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은지도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하며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 모두 배웠잖아. 신뢰의 소중함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단은 복지관 활동 계속하고 컴퓨터 공부도 더 해야지. 그리고 내년엔 디지털 금융 상담사 자격증에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님 보고 배워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년 전 그날부터 적기 시작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가족들이 축하해줬다. 마음이 따뜻하다. 앞으로도 계속 걷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감정은 누구보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인생을 다시 쓰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의심해도 세상이 모르는 척해도 당신 스스로만은 당신을 믿어주세요. 저는 2,83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지관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홍명수가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과 용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